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예,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요청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문학사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막상 책장을 넘기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고전 문학사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현대 문학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문학사를 정리한 자료는 저희 이제 에어클래스의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영상도 같이 업로드 할 테니까는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군무원 제국 자료실 가셔도 여러분들이 영상과 자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전 문학사부터 같이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상고시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부터 통일 신라시대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고시대 때는 정말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고시대 문학 발생기부터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모든 문학을 말한다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원시부터 그리고 통일 신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이제 운문, 고대 가요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까요? 안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해서 고대 가요예요. 우리가 고대 가요랑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고려시대 고려가요. 고려 가요는 고려시대 가요니까 고려 가요고, 그리고 상고시대 가요는 이제 고대 가요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향가 한시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을 말하고요. 향가는 이제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이제 한시는 이제 상고시대부터 쓰여진 것이긴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제외한 상고시대 나머지 작품을 말합니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로 분화되면서 형성된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가요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으로 어떤 바라는 바가 있어가지고 주술적인 목적으로 노래를 하는 구지가 해가와 같은 집단 주술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서정을 그 개인적인 그런 마음과 감정을 노래한 그런 개인 서정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현대에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자면 집단 주술가에서 개인 서정시가로 이제 발달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 한글이 언제 창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창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문학까지는 다 구비 문학으로 이제 불리우던 노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전되다가 이제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 5작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업사, 해가. 작품에 대한 언급을 하자면 너무 강의가 길어져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시대별로 대표적인 갈래가 무엇이고 그리고 갈래의 특징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연결되는 작품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5작품이 바로 이제 상고시대 운문문학의 대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지가와 해가는 이제 집단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도가, 황조가, 그리고 정업사는 이제 개인 서정시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향가가 있는데 우리가 향가는 표기수단이 바로 향찰이라는 측면에서 문법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향가는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현대의 시 있잖아요. 현대의 시는 자유시면서 서정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의 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정형시였어요. 즉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 라는 건데 그 정형화된 최초의 서정시가가 바로 향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기수단이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향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만의 표기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는 향찰로 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구체, 팔구체, 그리고 십구체 형식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는 4줄, 그리고 팔구체는 8줄, 그리고 십구체는 10줄이고요. 가장 정제된 형태의 향가, 정체죠. 가장 정제된 형태의 향가가 바로 십구체 향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류 작가층은 여러분 승려와 화랑입니다. 그러면 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지배계층에 의해서 향유가 되던 이제 문학의 갈래였고요. 우리가 정말 오래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향유계층이 서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성이 없어야 되며 그리고 또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시가일 경우에 굉장히 폭넓게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문학으로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향가는 그렇죠. 승려와 화랑이라는 지배계층에 의해서 이제 노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술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승려가 작가층에 있다 보니까는 불교적 내용도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요, 헌화가, 도솔가, 모죽지랑가, 뭐 처용가 이렇게 있는데 도솔가까지는 우리가 4구체 그리고 모죽지랑가, 처용가까지는 8구체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작품들은 저희 이제 문학 시간에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도 많이 봤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목들을 보시고 이 제목에 해당하는 작품의 갈래가 바로 향가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굉장히 이제 뭐 문학사적인 지식적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시가 있는데 이제 한시는 우리가 상고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상고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갈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한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고려 때도 많이 창작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제 한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고시대를 규정짓는 어떤 대표적인 갈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시대를 대표하는 운문문학의 대표 갈래는 우리가 고대시가와 고대가요죠. 고대가요.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가요, 향가가 이제 대표적인 문학의 선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산문문학의 대표 갈래가 바로 무엇입니까? 맞아요, 소설이죠, 소설. 그러면 아주 그 태초로부터 이렇게 소설로 이어져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문학사 안에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화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대 소설까지 온 거예요. 설화가 무엇이냐? 이야기죠. 저는 항상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본능이 있잖아요. 저는 이야기 본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다음 웹툰도 좋아하고 영화도 이렇게 계속 즐겨보는 거죠. 아주 옛날 사람들부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구비가 되다가 이제 소설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정착이 된 건데요. 설화문학, 예로부터 구비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그냥 통칭하는 말이고요. 우리 서사문학의 대표 갈래, 지금 현대에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런 모든 서사문학의 근간이 되는, 그죠, 기본이 되는 그러한 갈래가 되겠습니다. 뭐 단군시나 주몽시나 도미설화, 조신몽, 뭐 김연가모 등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설화의 갈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가 설화의 갈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문학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표기 수단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한문으로 많은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화한계, 설총의 대표적인 창작, 설화이죠. 우리가 설화라는 것은 원래 지은이가 없어요. 그런데 화왕계는 우리가 설총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어떤 작가가 존재하는 그런 창작 설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토항소경무 그리고 왕후천주국전과 같은 그렇게 한문으로 마련된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토항소경무는 바로 최천의 작품이죠. 주로 이제 한문이라는 표기 수단이 이제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표기 수단이었기 때문에 지배계급 중심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여러분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입니다. 이번에는 상고시대를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데 이제 고려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문학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어떤 갈래가 출현하는 시기는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시기가 바로 고려였고요. 운문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건국 이전까지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의 문학, 향가와 같은 국문문학이 위축 쇠퇴가 되고 그리고 한문문학이 융성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층 문화의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서민의 문학과 그리고 귀족의 문학이 구분되는 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전체 문학과 이제 폐관 문학이 등장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나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전체가 뭔지 폐관이 뭔지 이게 조선시대 문학인지 현대 문학인지조차 몰라요. 근데 적어도 가전체와 폐관 이 바로 고려시대 문학이며 그리고 어떤 흐름하에서 나왔는지만 알아도 가전체의 대표작이 무엇이 있는지 한 2작품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운문문학입니다. 여러분
상고시대까지 우리가 향가가 나왔었잖아요. 향가. 향각의 여요라고도 하고 향각의 가요라고도 하는데 고려가요긴 고려가요예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운문문학은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운문문학은 고려가요인데 그 고려가요인데 아직 향가의 느낌을 못 벗은 고려가요를 우리가 향각의 여요라고 해요. 원래 고려가요는 이렇게 절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뭐 분절체라고도 하고 분연체라고도 하는데 이 연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향가는 우리가 19체 향가 같은 경우 보면은 쭉 있잖아요. 연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요긴 한데 향가처럼 생겨 먹은 거 그걸 바로 향각의 여요라고 하고요. 뭐 정과정과 도의장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과정이라는 작품 충신 연주지사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효시라고도 보는 그런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바로 향각의 여요에 해당을 합니다. 어쨌든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향가에서 이제 고려가요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징검다리를 밟고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꿈틀꿈틀 거리다가 드디어 고려가요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려가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가요는 바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운문문학의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경기체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민들의 문학이면서 걔네 서정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대표 선수의 갈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고려가요가 이제 조선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공문시가예요. 평민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생활 감정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소교 그리고 여요, 고려의 가요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요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격을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가 현대시, 자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정형시라고 했습니다. 다 기본적인 율격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갈래들의 율격을 간단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고려가요 하면은 뭐 청산별곡 떠오르시죠. 그리고 가시리와 같은 거 떠오릅니다. 가시리 있고 3-3-2조예요. 즉 세 글자 두 글자라는 거죠. 그리고 끊어있는 마디가 가시리 있고예요. 그리고 살월이 라따죠. 그래서 3-3-2조 세 글자 두 글자 그리고 음보율도 살월이 라따예요.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인 율격이 이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삼음보다라는 거죠. 삼음보다라는 거 그리고 글자 수를 말하는 음수율 같은 경우는 3-3-2조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분연체, 분절체라는 것은 연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후렴구 그리고 조음구 등이 발달을 했다. 후렴구 조음구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도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음구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 감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남녀간의 애정, 자연 예찬 등을 주로 노래했지만 우리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노래했을 뿐인데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니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남녀가 너무 서로 뜨겁게 노래한다라고 해서 남녀상을지사라고 해서 아유 뭐 민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선에 와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녀상을지사라고 하면은 이 뭐 만전춘이라든가 그리고 뭐 쌍화점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작품들은 조금 약간 노골적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시리 그다음 뭐 서경별곡 뭐 이와 같은 작품은 이상곡도 그러하고 그냥 단순하게 남녀간의 그냥 사랑을 뭐 또 연모의 정을 그렸는데 그것조차도 폭넓게 보면은 남녀상을 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좁은 개념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어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뭐 만전춘이라든가 쌍화점과 같은 작품을 남녀상을 지사의 대표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라든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경기체가.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역사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흥 사대부 계층들이 막 이렇게 두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흥 사대부 계층들이 너무 이제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뭐 즐기고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끼리 그와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경기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고려가요가 그냥 서민들의 다양한 어떤 솔직하고 때로는 발랄한 그런 생활 감정을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체가는 정말 귀족 문학인 거예요. 신흥 사대부 계층들이 어떤 시대를 호령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처링이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체가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 전기까지 신흥 사대부들 사이
유행한 정형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경계한이 있고 이 어떻습니까? 막 어떤 내용들을 막 나열해요.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뭐 책이라든가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명문장이라든가 뭐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화원이라든가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풍류생활을 쫙쫙쫙쫙 나열한 다음에 위 경치가 어떻습니까? 뭐 이거예요. 야 어때? 괜찮지? 장난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노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열이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즐기는 여러 대상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운문문학이라는 게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때? 이 상황에 직면한 지금 내 정서가 어때를 말하는 게 바로 운문문학입니다. 그래서 서정관리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경기체가는 자신의 서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열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서정갈래가 아니라 교술갈래예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정갈래가 아니라 교술갈래다.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수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뭔가 향유하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사 문학의 기원이 된다. 조선시대에도 대표적인 갈래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와 좀 성질이 비슷합니다. 가사 역시 걔네 서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노래를 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작품은 한림별곡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림별곡만 경기책 안에서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가전체 문학 산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설이 언제 어느 시대에 처음 나오냐? 바로 조선 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고시대는 설화였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소설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면 설화에서 소설로 가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하던 시기가 바로 고려였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갈래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소설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가전체 문학과 그리고 폐관 문학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전체 문학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좀 더 흥미롭게 좀 더 갈등 구조가 나타나게끔 전달을 하다가 이제 소설이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의 전기문, 우리 뭐 한 인생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 전기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그리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물을 의인화해서 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익과 그리고 어떤 폐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삶을 등졌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가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방전은 돈을 소재로 하고 있죠. 그리고 국순전과 그리고 국선생전은 바로 술을 의인한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부인전은 우리가 대나무를 의인한 작품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물의 가계, 사실 뭐 돈이 그리고 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한 인물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물이 어떤 행적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인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구성이 되면서 이제 풍자성이 강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화가 상고시대 그리고 소설이 조선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작품은 바로 공방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관문학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폐관이라는 어떤 사람의 직분이 있었어요. 벼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시정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민심을 읽을 수가 있고 뭐 중요한 이슈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재밌게, 좀 더 흥미롭게, 좀 더 갈등 구조가 드러나게끔 이제 이야기를 만들려는 그런 본능이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좀 더 재밌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리에 떠도는 소문을 모아서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이고요. 단순하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가미해서 이제 자기가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소설 발달의 모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전체 문학의 발달 그리고 폐관 문학의 발달로 이제 소설로 이제 계속 이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소설은 아직 나오지 않고요.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운소설, 파한집, 보한집, 여공패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모은 그런 문집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폐관문학에 이제 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갈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어도 이 작품들이 설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물이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장르이다. 우의적이며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설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 어떤 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예화를 바탕으로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중심 생각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의견이 바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화와 그쵸 의견으로 즉 구성된 그러한 갈래를 바로 설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흐린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맑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물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흐린 거울을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왜 당신은 흐린 거울을 보냐라고 했더니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를 막 말해요. 그리고 그 흐린 거울을 보는 그 거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이와 같은 교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참화설도 이제 말을 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슬견설, 이옥설, 주홍설도 그와 같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예화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의적인 거죠. 반드시 어떤 다른 사례와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기 때문에 우의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로도 많이 연결되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의적이기 때문에 이 설과 같은 글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바로 유추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유추가 사용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교훈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까지 보셨고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선까지 보면은 이제 고전문학사가 끝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조선시대 역시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갈래가 운문문학에 뭐가 있고 그리고 산문문학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갈래적 형식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향유계층이 누구인지 정도만 아시고요. 그리고 대표작 정도 제목이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기역까지 창작된 모든 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전기는 사대부의 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후기로 갈 때 이제 서민들의 문학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해, 악장, 경기체가 드디어 조선 전기에는 한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문의 문헌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문학을 언어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이게 쓸만한가, 실용적인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험조로 이제 만들어 본 게 바로 이제 언어문학인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문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성이 있는 그런 문학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보상절 그리고 두시언의 수학 언해와 같은 것들이 얘는 언해가 이제 붙어서 당연히 언어문학인 줄 아는데 석보상절 같은 경우는 언해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악장이다라고 헷갈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문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장은 궁중의 국가의식에서 주로 사용된 의식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웅장하게 이제 창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고 너희들이 믿어도 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노래들이 궁중의식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것이 바로 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해도 그렇고 이제 악장도 그렇고 굉장히 목적성이 짙고 그리고 향유계층은 누구다 바로 귀족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나오는 갈래예요. 하지만 이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이장 같은 경우 이제 문학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충 이 작품을 딱 보면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좀 아셔야겠죠. 악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경기체가 뭐 불유형곡이라든가 뭐 동락팔곡이라든가 이런 거 제목 정도는 뭐 읽어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고려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운문문학의 갈래를 귀족문학, 경기체가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갈래라고 하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선에서도 역시 경기체가가 여전히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하지만 한림별곡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뭐 경기체가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까지 왔네? 의외로 생명줄이 좀 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네 세 개는 모두 귀족문학이고 그리고 목적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의 형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운문문학의 대표적인 갈래로 이제 가사와 시조가 있죠. 이제 가사 같은 경우는 글자 수 3, 4조 그리고 4, 4조 그리고 음무율 같은 경우는 사음무의 율격을 바탕으로
길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시조도 3, 4조, 4, 4조의 율격 그리고 3부의 율격을 갖습니다. 근데 시조는 우리가 주로 장별 배행이라고 하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가사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이 3부가 연속체로 쭉 나타나요. 그래서 딱 언뜻 보면은 마치 산문문학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상충곡 같은 경우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가 하고서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행으로 나눠지지 않고요. 연속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제 산문문학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경기체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사는 특이하게도 이제 교술갈래에 속하죠. 교술갈래.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교술갈래에 속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와 이제 후기의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가사든 시조든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주요 향유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층에 의해서 창작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가사의 정형적인 형식을 지키는 정격 가사가 많이 만들어졌죠. 상충곡, 성산별곡, 삼인곡, 송민곡, 면왕정과 관동별곡, 만분과 규원과 이와 같은 작품들의 갈래가 가사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작품 자체와 관련해서 하거나 뭐 작품의 특징을 알아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발문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포인트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작품들이죠. 뭐 정국인의 상충곡 그리고 성산별곡, 삼인곡, 송민곡 모두 정설의 작품이고요. 관동별곡도요. 그리고 뭐 규원과 헌안설화, 뭐 송순의 면왕정가 뭐 등등의 여러 작품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조선 후기는 이제 창작계층이 시조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행이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제 변격 가사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조와 흐름이 똑같아요. 시조도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그 원래의 평시조의 형식이 흐트러지면서 사설 시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가사 역시 이제 변격 가사가 나타나고요. 뭐 누왕사 그리고 만원사, 뭐 농가 원령가 등의 이제 작품이 나타나죠. 시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격이 사음보의 기본적인 율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그런 뭐 단심가를 예로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한 장에 얘가 초장 그리고 얘가 중장 이렇게 종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장이 그저 사음보의 율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 초중 종장하기 때문에 세 장의 형식을 갖고요. 그리고 육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두 음보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구라고 일컫거든요. 그러면 총 6구의 형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곧 죽어도 시조라고 하면은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음보 기본 그리고 3장 6구 45제 내외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 반드시 세 글자입니다. 사설 시조는 우리가 평시조의 3장 6구에서 어느 두 구 이상이 뭐 10자 이상으로 길어지는 형식을 갖추는데 뭐 초장 중장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형태를 우리가 사설 시조라고 하고요. 사설 시조는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서민들의 주요 향유계층으로 나오면서 이제 원래의 평시조의 형식도 더불어 자유롭게 흐트러지면서 그렇게 나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은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향유 계층이고 그들이 이제 창작 계층이다 보니까는 유교적인 이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풍류, 자연을 뭐 노동의 현장이라든가 어떤 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즐기는 어떤 자연 예찬적인 정서를 담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황진이, 홍랑, 계랑 등의 어떤 기녀들의 연정을 담은 그런 내용들도 조선 전기에 나오게 되죠. 평시조가 형식상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양반 사대부 계층과 이제 기녀들이 주로 향유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뭐 동짓달 기나기맘을 강호사시가죠. 강호사시가 그리고 어부가 그리고 도산 12곡 그리고 훈민가 등의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산 12곡 뭐 훈민가와 같은 작품은 뭐 이연보의 어부가도 마찬가지고요. 연시조라고 하는데 연시조는 무엇이냐면은 초, 중, 종장을 이제 하나의 수라고 해요. 아까 전에 이제 보았던 초, 중, 종장 이렇게 완결성 있게 구성된 것을 하나의 수라고 보는데 그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이상으로 쭉 구성이 되는 시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견해요라든가 뭐 이렇게 어부사시사라든가 이제 그런 작품들 우리가 연시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 소설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이제 서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다양한 생활 감정을 노래하고 다양한 주제 의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평시조의 형식이 습들어진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 계층이 이제 평민층에까지 확대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워낙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이제 시조를 전문적으로 쓰는 이제 가객들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 전문 가객이 출연하고 이제 그들이 만든 문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만큼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산 좋은 경을 그리고 견해요 모우가 많은 어부사시사 귓돌이 저 귓돌이와 같은 여러 작품들이 시조로 등장을 하죠. 우리 3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드디어 이제 소설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산문 문학의 흐름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전기에 드디어 이제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 소설이 등장을 하는데 기존의 뭐 설화 그리고 폐관문화 그리고 가전체 등의 어떤 중국 소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드디어 한문 소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작품이 뭐냐?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사한 작품도 있는데 우리가 김시습의 금오신화 위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문 소설을 많이 향유하고 이제 소설을 많이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민층이 문학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독자층도 확대가 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의 국문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설이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뭐 인쇄술이라든가 어떤 출판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전기수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설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많이 사랑을 받죠. 뭐 홍길동전과 같은 영웅소설, 그리고 장기전과 같은 우화소설, 그리고 심청전과 같은 그리고 홍보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설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판소리 사설을 거쳐서 만들어진 설화소설, 그리고 사시남정의 가족소설, 뭐 배비장전 풍자소설, 그리고 춘향전, 뭐 구운몽과 같은 염정소설, 그리고 박시전과 같은 그리고 뭐 군담소설, 뭐 유충년전, 그리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다양한 주제의 국문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박지원의 소설이 나오는데요. 이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문소설 나오고 이제 박지원 소설이 나오니까는 이 국문소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접하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가 같은 작품이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문 소설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무능한 지배층과 양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한 그러한 박지원의 실학소설이 이제 나오게 되죠. 허생전, 호질보, 양반전, 예덕선생전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소설의 큰 흐름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대표 선수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논문문학 바로 뭐가 있죠?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산문문학은요, 설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논문문학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고려가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족문학이었던 경기체가 정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산문문학은요, 소설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설화문학이 한창 발달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두 가지의 갈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가 가전체 문학, 그리고 하나가 폐가문학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논문문학은 그리고 가사와 시조, 물론 시조는 이제 고려 중엽에 발생을 했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문문학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 한문소설이 출연했고, 그리고 국문소설이 융성했으며, 그리고 박지원의 실학소설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고전문학사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나요? 이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현대문학사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는 차근차근 영상 밟아 나가시면서 잘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후회 없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수험생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